안녕하십니까, 김승주입니다. 지난 2시간 동안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용자 인증과 개인 식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용자 인증과 개인 식별 첫 시간에는 생체적인 특징, 생체 인식 기술에 기반한 사용자 인증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패스워드에 기반한 사용자 인증 기술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암호 전문가들은 이러한 생체적인 특징이나 패스워드에 기반한 어떤 사용자 인증 방식은 그 안전성에서 취약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나온 것이 대칭키 암호나 공개키 암호 기술을 사용한 사용자 인증 및 개인 식별 기술입니다. 여기서 사용자 인증과 개인 식별을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용자 인증이라는 것은 패스워드나 대칭키 암호에 기반한 인증 방식 같이 어떤 사용자와 어떤 서버 관리자가 똑같은 값을,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있고 이러한 공유한 비밀번호를 토대로 사용자 인증을 수행하기 때문에 내부 관리자가 고객의 정보를 밖으로 유출하는 경우에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공개키 암호 방식에 기반한 사용자 인증 기술이고요. 이럴 경우에 내부 관리자, 서버 관리자는 사용자의 공개키 정보만 알고 개인 키는 모르기 때문에 내부 직원에 의한 부정행위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메시지 인증과 이 메시지 인증을 가능하게 하는 해쉬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쉬 함수는 쉽게 얘기하면 암호에서 쓰이는 압축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zip 파일이라든가 이런 압축 프로그램하고 다른 점은 우리가 지금 컴퓨터에서 쓰고 있는 압축 프로그램은 압축한 후에 다시 원본을 복원할 수가 있고 있는 성질이 있음에 비해서 암호에서 쓰이는 해쉬 함수는 압축만이 가능할 뿐 다시 원본을 복원해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 하나의 특징으로는 입력값이 한 비트만 달라지더라도 해쉬값, 압축한 결과값은 완전히 다른 값이 나오게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런 해쉬 함수 특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쉬 함수의 제일 기본적인 특징은 컴프레션 기능을 들 수가 있습니다. 컴프레션 기능, 압축 기능은 뭐냐면 무한 길이에 가까운 긴 입력값이 주어질지라도 이것을 정해진 짧은 길이의 값으로 압축할 수 있어야 됨을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짧은 길이라는 것은 보통 160비트 정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계산이 효율적이어야 됩니다. ease of computation이라고 해서 해쉬 함수, 어떤 입력값이 주어졌을 때 해쉬 함수를 통해서 압축하는 시간이 매우 짧은 시간 안에 가능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프리이미지 레지스턴스, 원웨이니스 성질을 가져야 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해쉬 함수의 정의에 대한 조건이고 앞서 보셨던 두 번째 조건은 해쉬 함수의 성능에 대한 조건이라면 이 세 번째 조건, 프리이미지 레지스턴스 조건부터 뒤에 나올 네 번째, 다섯 번째 조건은 모두 해쉬 함수의 안전성과 관련된 조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프리이미지 레지스턴스, 원웨이니스 조건은 뭐냐면 어떠한 압축한 결과값, 해쉬값 y가 주어졌을 때 이것의 입력값 hx equal y가 되는 입력값을 찾는 것은 계산상 불가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계산상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시간이 무한정 주어진다라면 입력값 x를 찾아갈 수는 있으나 이 시간이 보통 x를 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가 보통 암호에서 얘기하는 오래 걸린다는 것은 우주가 탄생한 연수보다 훨씬 길다라는 얘기를 예전에 한번 드린 적이 있죠. 그런 식으로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상, 계산상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로 Second Preimage Resistance 조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Weak Collision Resistance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어떠한 입력값 x와 그것을 압축한 해쉬값 y가 주어졌을 때 hx prime equal y가 되는 또 다른 입력값 x prime을 찾는 것이 계산상 불가능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x하고 x prime은 서로 다른 값이라는 겁니다. 입력값 두 개는 서로 다르지만 이것을 압축한 압축값은 서로 동일하게 y가 나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컬리전 레지스턴스 성질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스트롱 컬리전 레지스턴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hx equal hx 프라임, 그러니까 동일한 결과값, 동일한 해시값이 나오는 입력값의 쌍 x와 x 프라임을 동시에 찾는 것은 계산상 불가능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세컨드 프리미지 레지스턴스와 다른 점은 앞에서는 x를 주고 그리고 x 다시를 찾는 것이 x 프라임을 찾는 것이 문제였지만 여기서는 x와 x 프라임을 동시에 찾는 것이 앞에 있는 세컨드 프리미지 레지스턴스와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해시 함수의 어떤 안전성 조건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보통 해시 함수는 전자 서명에 많이 쓰인다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용자가 어떤 부정한 사용자가 문서 M에 대해서 문서 M을 해시를 통해서 압축을 한 다음에 거기다 서명을 생성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렇게 서명을 한 다음에 나중에 자신이 서명했던 문서가 별로 자기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들은 공격자가 해시 함수를 공격해서 똑같은 압축값을 갖는 문서 M''을 찾아냈을 경우에는 나중에 이 공격자가 나는 예전에 M이라는 문서를 서명한 것이 아니라 M''에 대한 문서를 서명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전에 서명했던 M에 대한 서명을 부정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 서명에서는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M이라는 문서에 대해서 서명을 해놓고 나중에 나는 M''이라는 문서에 대해서 서명을 했다. M에 대해서 서명한 적이 없다라고 부인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해시 함수에서는 충돌 회피성을 갖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해시 함수가 이런 충돌 회피성을 가지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버스의 패러독스라고 불리는 생일 공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한 반에 생일이 같은 사람이 존재할 확률이 2분의 1 이상이 되려면 그 반에 최소 몇 명이 있어야 되는가라는 문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한 반에 생일 날짜가 똑같은 사람이 있으려면 그 반에 구성원이 매우 많아야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23명만이 있으면 한 반에 생일이 같은 사람이 있을 확률이 2분의 1 이상이 됩니다. 이 23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는 이유는 예를 들어 어떤 칠판에 그 반에서 한 명씩 나와서 자기 생일을 기록하라고 시켰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N명의 사람이 모두 생일이 다를 확률 P는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온 사람이 자기 생일을 쓰고 두 번째 나온 사람은 그 사람의 생일과 다른 생일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364일 중에 한 개가 그 사람의 생일이 될 겁니다. 세 번째 나온 사람은 앞에 두 사람이랑 다른 생일이어야 되니까 363일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N명의 사람이 모두 생일이 다를 확률 P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두 사람의 생일이 같을 확률은 1-P의 형태로 쓸 수 있고요. 이것을 풀었으면 N은 23일 경우에 한 반의 구성원이 23명일 경우에 같은 생일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 이상이 됩니다. 이것을 좀 더 일반화된 형태로 써보면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해시 함수의 충돌 회피성에 관한 정리인데요. 어떤 함수가 임의의 입력값에 대해서 K개의 결과값 중에 하나를 낼 수 있다라면 공격자가 1.2 곱하기 루트 K개의 입력값만 조사해보면 그 중에서 반드시 충돌이 일어나는 쌍을 찾을 수 있다는 정리입니다. 지금 이것은 자주 쓰이는 정리이기 때문에 제가 원어를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K개의 입력값이 동등한 확률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러한 정리가 실제로 해시 함수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해시 함수라는 것은 아주 긴 길이의 입력을 짧은 길이의 출력값으로 변환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충돌이 일어나는 쌍을 찾는 것을 가급적 어렵게 하려면 출력값, 해시 함수의 출력값의 길이를 어느 정도로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시 함수의 출력 길이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분류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웨이 해시 펑션을 사용한다고 한다면 여기서 원웨이 해시 펑션이라는 것은 해시 함수의 원웨이니스 성질과 그리고 세컨드 프리이미지 레지스턴스 성질을 만족하는 함수를 얘기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출력값의 길이가 80비트 이상이 돼야 됩니다. 컬리전 레지스턴스 해시 펑션, 그러니까 세컨드 프리이미지 레지스턴스와 스트롱 컬리전 레지스턴스 성질 두 가지를 만족하는 해시 함수를 만들고자 한다면 앞서 보여드렸던 그 버스데이 패러독스에 의해서 출력 길이가 160비트 이상이 돼야 됩니다. 앞에 원웨이 해시 펑션보다는 길이가 2배가 되죠. 이 160비트에 루트를 씌우게 되면 80비트와 동일한 비도를 갖게 됩니다. 또한 해시 함수를 뒤에 설명드릴 메시지 어센티케이션 코드, 메시지 인증 코드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출력값의 길이는 64비트 이상, 사용되는 키의 길이는 최소 64비트가 되어야 합니다. 이 중에서 컬리전 레지스턴스 해시 펑션과 메시지 어센티케이션 코드 같은 것은 실제로 전자 서명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기타 응용 분야에서 활발하게 많이들 쓰이는 그 해시 함수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해시 함수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것들의 출력값의 길이는 어떻게 되는지 다음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해시 함수에는 크게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미국 니스트에서 개발하는 160비트의 출력 길이를 갖는 SH1이라는 해시 함수입니다. 이건 시큐어 해시 알고리즘의 약자고요. 또 하나는 유럽 쪽에서 많이 쓰이는 LifeMD라는 해시 함수입니다. 그리고 미국 RSA 시큐리사에서 나오는 MD5라는 해시 함수가 있는데 이것은 출력 길이를 128비트를 갖습니다. 최근에 어떠한 안전성의 문제점이 일부 발표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의 표준으로서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만든 HAS160이란 해시 함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해시 함수가 실제로 우리 생활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쓰이는 응용 분야가 전자서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자서명에 여기서는 RSA 전자서명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제는 예전에 한번 보셨는데요. 다음과 같이 공개키, 개인키가 RSA 공개키, 개인키 형태로 되어 있을 때 EBS 교육방송이란 문장에 대한 서명을 생성하기 위해서 EBS 교육방송은 길이가 기니까 이것을 해시 함수를 써서 다음과 같이 3이라는 하나의 숫자로 압축을 시킵니다. 압축을 시킨 다음에 다음과 같이 개인키로 서명을 하지요. 서명을 한 다음에는 자신의 어떤 상대편, 송신자의 공개키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서명을 검증하고 해시값과 비교해서 최종 서명 검증의 그 유효성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전자서명에서 긴 문서를 압축할 때 해시 함수는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게 되고요. 또 하나는 전 시간에서 보셨듯이 유닉스의 패스워드 파일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패스워드가 기록된 데이터베이스에 단순히 패스워드를 아무런 처리도 없이 단순 저장을 한다라고 그러면 내부 관리자가 사용자의 패스워드를 쉽게 알아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사용자마다 랜덤한 셀트 값을 지정을 하고 이것과 패스워드를 함께 압축해서 그것을 데이터베이스에 기록을 해놓음으로 해서 내부 관리자라 할지라도 사용자의 패스워드를 직접적으로 알 수 없도록 하게끔 합니다. 이러한 두 가지는 앞의 시간에 강의할 때 이미 설명을 드렸고요. 또 다른 해시가 많이 쓰이는 응용 분야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알려지지 않은 바이러스의 탐지에 쓰이기도 합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컴퓨터 바이러스라 함은 내가 컴퓨터에 있는 프로그램이 어떠한 컴퓨터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이 됐는지 아닌지를 탐지하고 고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것을 이제 컴퓨터 백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나와 있는 컴퓨터 백신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바이러스에 대한 샘플 코드를 DB에 저장하고 있다가 프로그램이 감염이 돼서 거기에 어떤 바이러스의 특정 패턴이 심어져 있으면 그것을 탐지해서 바이러스를 디텍션하고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메커니즘으로 컴퓨터 백신이 동작을 하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은 미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굉장히
백신이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해쉬 함수를 쓸 수가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프로그램을 해쉬로 압축해서 압축한 결과값을 프로그램 헤더에 저장해 놓습니다. 이렇게 되면 프로그램이 가동될 때 운영체제가 이 프로그램의 해쉬 값을 비교해서 이 해쉬 프로그램이 감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 전자서명 확인하듯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프로그램을 해쉬로 압축해서 저장할 경우에는 바이러스가 프로그램을 감염시킨 다음에 이것을 압축해서 헤더를 변경시켜 놓을 수도 있겠죠.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해쉬 함수를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압축시킬 때 키를 같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OS 내부에는 동일한 키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OS가 프로그램과 키를 같이 해쉬에 입력해서 이 헤더에 들어있는 값과 같은지 다른지를 비교함으로써 프로그램이 알려지지 않은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언논 바이러스 탐지 기법에서 활용되고 있는 기술이고요. 이러한 기법을, 이러한 해쉬 함수를 우리가 메시지 어센티케이션 코드, 메시지 인증 코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이러한 해쉬 함수를 어떻게 설계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여러분들께 해쉬 함수라는 게 과연 어떤 것이고 어떠한 특성을 만족해야 하며 또한 이런 것들의 어떤 응용 분야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표적인 응용 분야는 전자서명, 그다음에 패스워드 파일의 보호를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로 알려지지 않은 바이러스, 언논 바이러스를 탐지하는 데도 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바이러스 기술도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초창기에 잠깐 언논 바이러스 탐지 기법이 연구가 되다가 최근에는 그렇게 많이 제품에 탑재돼서 실용화되지는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과연 이러한 해쉬 함수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쉬 함수의 구성 방법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대칭키 암호의 운영 모드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데스라든가 시드라는 대칭키 암호 방식은 평문이 들어왔을 때, 아주 긴 길이의 메시지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일정한 단위로 끊어서 암호화시키고 또 복화시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데스의 경우에는 영문 8글자 또는 한글 4글자에 해당하는 64비트 단위로 메시지를 끊어서 그것을 암호화시키고 복화시킵니다. 시드, 우리나라 표준인 시드 암호의 경우에는 한글 8글자, 영문 16글자씩, 그러니까 128비트씩 메시지를 끊어서 암호화 복화시킵니다. 그런데 이러한 메시지를 단위 블럭으로 끊어서 암호화 복화시킬 때 물론 단순하게 끊었다 붙였다 할 수 있지만 이것을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복잡하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운영 모드가 나오게 됩니다. 먼저 제일 기초적인 ECB 모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CB 모드는 일렉트로닉 코드북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ECB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기본적인 암호화 방식입니다. 문장이 들어오면 그것을 일정한 단위, 예를 들면 64비트 또는 128비트 단위로 끊어서 그것을 암호화시키고 또 복화시킬 때는 암호문을 64비트 또는 128비트 단위로 끊어서 복화시키는 그런 기법을 얘기를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메시지를 단위 블록으로 메시지 1, M1, M2, M3, M4 이런 식으로 쭉 블럭이 있으면 그거에 해당하는 각각의 암호문이 있겠죠. C1, C2, C3, C4 이런 식으로 쭉 메시지 블럭에 해당하는 암호문 블럭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ECB 모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좀 전에 4개의 메시지 블럭 아니면 4개의 암호문 블럭이 통신선로상을 타고 날아갔을 때 중간에 공격자가 C3라든가 C2라든가 중간에 한 블럭을 가로챘을 경우에, 없애버렸을 경우에 수신자는 중간에 암호문 블럭이 하나가 없어졌는지 아니면 원래 3개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낼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C1, C2, C3, C4 이런 것들이 순서대로 날아가야 되는데 공격자가 이 순서를 뒤바꿔 놓았을 경우에
수신자는 이 순서가 중간에 뒤바뀌었는지 뒤바뀌지 않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ECB 모드의 문제점들, 중간에 어떤 단위 블럭, 암호문 블럭을 없애버리거나 아니면 블럭의 순서를 뒤섞거나 하는 등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ECB 모드를 제외한 3가지 운영 모드가 존재합니다. CBC 모드, OFB 모드, CFB 모드가 그 대표적인 것이고요. CBC 모드는 사이퍼 블록 체이닝의 약자고요. OFB 모드는 아웃풋 피드백 모드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CFB 모드는 사이퍼 피드백 모드의 약자입니다. 여기서는 먼저 CBC 모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BC 모드는 사이퍼 블록 체이닝의 약자입니다. 앞에 보신 ECB 모드보다는 훨씬 더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그림의 반을 기준으로 해서 윗부분에 나와 있는 것이 암호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반을 기준으로 해서 아랫부분에 나와 있는 것이 암호문에 대한 복호화 과정입니다. 먼저 암호화 과정부터 살펴보면 일단 긴 메시지가 들어오면 이 메시지를 64비트 또는 128비트 단위로 끊습니다. 이것이 그 단위 64비트짜리 또는 128비트짜리 메시지 블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암호 알고리즘, 데스나 시드냅에 집어넣으면 먼저 첫 번째 메시지 블럭이 암호화돼서 암호문이 돼서 나옵니다. 이건 첫 번째 암호문 블럭이 되겠죠. 두 번째 평문 블럭, 메시지 블럭을 암호화시킬 때는 이 평문 블럭과 첫 번째 암호문이 서로 결합돼서 뒤섞이게 됩니다. exclusive or라든가 뭐 여러 가지 연산을 써서 뒤섞인 다음에 그 합해진 값이 암호화되게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암호문 블럭이 튀어나오죠. 세 번째 암호문을 만들 때는 이 암호문과 세 번째 평문 블럭이 뒤섞여서 혼합돼서 어떠한 결과 중간값이 나온 다음에 이 값을 암호화시켜서 세 번째 암호문 블럭을 만듭니다. 여기서 특징은 뭐냐 하면 첫 번째 평문 또는 두 번째 평문에서 에러가 발생하면 나머지 예를 들어 첫 번째 블럭에서 에러가 발생하면 첫 번째 암호문 블럭, 두 번째 암호문 블럭, 세 번째 암호문 블럭에 전부 다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에러가 계속해서 연달아서 생긴다는 얘기죠. 또 만약에 플레인텍스트 2와 플레인텍스트 1, 평문 1과 2의 순서가 뒤바뀌면 암호문 1과 암호문 2의 순서도 뒤바뀌게 되겠죠. 이것을 복호할 때는 다음과 같이 암호문이 들어가고 그것이 복호화가 되면 첫 번째 평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암호문을 복호한 다음에 그것을 첫 번째 암호문과 결합시키면 다시 두 번째 평문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복호화할 때도 암호문들 사이에 서로 연결이 되게끔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암호화 시킬 때는 메시지 M1이란 블럭에서 에러가 발생하면 그 이후에 나온 모든 암호문 블럭에서 에러가 발생하게 되고요. 복호화할 때는 C1이란 블럭에서 에러가 발생하면 메시지 1 블럭과 메시지 2 블럭에서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ECB 모드와는 다르게 CBC 모드에서는 블럭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블럭을 없애버린다든가 아니면 순서를 뒤바꾼다든가 하면 암호문이 제대로 암호화가 되지 않거나 암호문이 제대로 평문으로 복원되지 않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질 때문에 CBC 모드는 해쉬 함수로도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제가 해쉬 함수를 말씀을 드렸을 때 해쉬 함수는 문서를 압축해야 되는 기능을 가져야 되고 또 하나는 입력값이 조금만 변해도 출력값은 완전히 다른 값이 나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CBC 모드를 사용해서 해쉬 함수를 쓸 때는 메시지를 입력해서 암호문 C1부터 CN까지를 구해냅니다. 그런 다음에 C1부터 CN-1까지는 전부 다 버리고요. CN, 맨 마지막 값만 해쉬 값의 결과 값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N개의 메시지 블럭이 한 개의 메시지 블럭으로 압축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처음 해쉬 함수의 특성인 압축 기능은 만족을 하게 되고요. 또 입력값이 한 비트만 변해도 예를 들어 메시지 1 블럭에서 한 비트의 에러만 생겨도 C1, C2, C3에서 CN까지 전부 다 에러가 퍼지기 때문에 에러가 확대되기 때문에 두 번째 말씀드렸던 입력값의 한 비트 변화는 출력값에 굉장히 많은 변화를 야기시켜야 된다라는 두 번째 조건도 만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CBC 모드는 해쉬 함수에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CBC 모드를 이용한 해쉬 함수는 사용된 대칭 키아모의 안전성에 그 해쉬 함수의 안전성을 기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대칭 키아모 알고리즘을 사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CBC 모드 말고 제가 그 아웃풋 피드백 모드라는 게 존재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러한 아웃풋 피드백 모드는 난수 생성기에 실제로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실제 사례를 들어서 ECB 모드와 CBC 모드가 보안성이 있어서 얼마나 차이 나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ECB와 CBC 모드의 안전성을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임의로 하나를 선택해서 암호화시킨 예제입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을 ECB 모드를 사용해서 암호화시킬 때는 여러분들이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과 같습니다.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어렴풋하게 그 형태, 틀은 짐작할 수가 있죠. ECB 모드는 서로 메시지 블록들이 섞이지 않기 때문에 그 메시지의 어떤 패턴은 어렴풋하게라도 보이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CBC 모드에서는 이러한 패턴을 완전히 감출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거와는 다르게 CBC 모드를 사용했을 경우에 그림이 완전히 뒤섞여서 어떤 그림인지 알아볼 수가 없죠. CBC 모드에서는 메시지 블록과 메시지 블록들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서로 뒤섞이기 때문에 그 메시지 패턴에 대해서 일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CBC 모드를 이용하면 실제 해쉬 함수를 아주 손쉽게 구현할 수가 있고요. 이런 해쉬 함수를 사용해서 메시지 어센티케이션 코드라든가 아니면 바이러스 디텍션이라든가 하는 여러 가지 응용 분야에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쉬 함수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압축하는 기능이 있어야 되고요. 그 문서를 압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안전성과 관련해서 프리이미지 레지스턴스를 설명드렸습니다. 이것은 결과값으로부터 입력값을 찾아내는 것이 불가능해야 된다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세컨드 프리이미지 레지스턴스는 어떤 입력값과 결과값, 해시값이 주어졌을 때 동일한 결과값, 동일한 해시값을 출력하는 또 다른 입력값을 찾아내는 것이 불가능해야 된다는 조건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전자서명에서 전자서명의 안전성을 위해서 많이 요구되는 조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컬리전 레지스턴스가 있는데요. 이것은 동일한 결과를 출력하는 입력값의 쌍, 두 개의 입력값 X와 X'을 찾는 것이 불가능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해쉬 함수의 출력 길이, 해쉬 함수의 종류에 따른 출력 길이를 살펴보면요. 원의 해쉬 펑션은 80비트 이상, 컬리전 레지스턴스 해쉬 펑션은 160비트 이상이 되겠습니다. 실제 이러한 해쉬 함수를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대칭 키아모 방식의 운영 모드 중에서 사이퍼 블록 체이닝이라는 CBC 모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CBC 모드에서는 이런 식으로 입력값들이 서로 엉켜있기 때문에 입력값이 한 비트만 변해도 출력값이 모두 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플레인 1, 텍스트 1, 2, 3의 해시값은 사이퍼 텍스트 3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메시지 인증과 해쉬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태까지 배운 암호 기술들을 실제로 어떻게 구현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